우리 도연이가 피투성이가 됐어. 당장 시댁으로 안 튀어와. 새벽 2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전화에 저는 잠옷 바람으로 신발부터 깨었습니다. 유산한 지 한 달 친정 이불 속에서 매일 밤 죽은 아이를 그리며 울던 제가 말이죠.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친정 엄마가 제 팔을 콱 낚아챘습니다. 가지 마라. 거기 내 남편 없어. 엄마가 무릎 위로 던진 봉투 안에는 아유 차마 입에 담기도 끔찍한 것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피를 쏟던 바로 그 시각,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날 새벽 저는 짙은 화장을 하고 단 30분 만에 이혼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릴게요. 병원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러서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배 위에 얹혀있던 손을 더듬어 보았지만 5개월 동안 단단하게 부풀어 있던 그 따뜻한 둥근 곡선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마른 입술을 떼며 옆에 서 있던 간호사를 올려다보았죠. 우리 아기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가 제 손등을 살며시 쓸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산모님,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누워서 안정 취하세요. 저는 그 말의 뜻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입술이 떨려서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들어와 침대 옆에 서더니 차트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저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안타깝게도 아기 심장이 멈춘 상태로 들어오셨어요. 산모님 몸이라도 지키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처치는 다 했습니다. 선생님, 거짓말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잘 놀았어요. 발로 차고, 응. 진짜 잘 놀았는데. 의사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입을 막은 손바닥 사이로 짐승 같은 울음이 새어나왔죠. 오전 9시에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시계는 어느덧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7시간 동안 제 핸드폰은 단 한 통의 부재중 전화도 받지 못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뚝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또 끊겼죠. 3번째 통화 시도 끝에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자꾸 전화해? 회의 중이라고 했잖아. 여보, 나 아기 잃었어. 응급실 왔는데 아기가. 뭐? 저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기 심장이 멈췄대. 수술했어. 빨리 와줘. 전화기 너머에서 짧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필 오늘이야. 일 끝나는 대로 갈 테니까 일단 누워 있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죽었다고, 우리 아기가 죽었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하필 오늘이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린 것은 그날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남편은 양복 차림 그대로 들어와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넥타이부터 풀었습니다. 오늘 진짜 미친 듯이 바빴어. 회사가 뒤집어졌거든. 여보, 나 좀 봐줘. 응, 봤어. 봤으니까 그만 좀 울어. 병원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이 닿기 전에 자기 손을 빼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는 그 손을 허공에서 잡지 못하고 그대로 이불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한번 슬쩍 보고는 남편을 향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젯밤 못 잤어. 엄마, 회사 일도 바쁜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 죽겠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더니 그제야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너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멀쩡한 애를 그렇게 보내.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하열이. 우리 도연이 회사에서 한참 잘 나갈 때인데 오라가라 정신을 쏙 빼놨잖아. 애 잃은 거는 잃은 거고 너 정신은 차리고 살아야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 한마디 변명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비닐봉지에 담아온 사과 두어 알을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더니 남편의 등을 떠밀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퇴원하던 날 저는 남편의 부축도 없이 친정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엄마는 제 가방을 들어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김서방, 우리 수진이 당분간 친정에서 데리고 있을 거야. 장모님, 그러시면 저야 편하죠. 회사 일도 정신없어서요. 편하라고 데려가는 거 아니야. 우리 딸 살리려고 데려가는 거지. 남편은 엄마의 말 속에 박힌 가시를 알아채지 못한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기 차에 올라타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엄마는 멀어지는 차 뒷공무니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어요. 친정집에 들어선 첫날 밤부터 저는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미역국 한 그릇을 끓여 제 앞에 놓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한 숟갈만 떠먹자. 응. 엄마 보고 한 숟갈만. 엄마, 나 안 넘어가. 목이 막혀서 진짜 안 넘어가. 그래도 먹어야 살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는 미역국에 코를 박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기도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집 작은 방 이불 속에서 배를 끌어안고 밤새 흐느꼈습니다. 배는 텅 비었는데도 자꾸만 무언가가 발로 차는 것 같은 환각이 들었어요.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새우처럼 웅크려도 그 환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까무룩 잠이 들었죠. 남편은 친정집에 거의 들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였고 올 때마다 과일 바구니 하나를 현관에 툭 내려놓고 소파에 드러누웠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은 점퍼 차림으로 친정집에 들어서며 엄마에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저 잠깐 누웠다 갈게요. 어제 야근해서 진짜 죽겠어요. 김서방, 수진이 얼굴은 보고 누워야 할 거 아닌가. 이따 일어나서 볼게요. 남편은 그대로 소파에 누워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자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저렇게 피곤한데도 친정까지 와준 것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다 말고 거실에 남편을 흘끔거리는 것이 방문 틈으로 보였어요. 남편이 잠결에 핸드폰을 더듬어 머리맡에 두는 모습을 엄마는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부스스 일어나 기지개를 켜더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는 갑자기 펄쩍 뛰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부장님이 회식 부르셨네. 여보, 밥은 먹고 가야지. 안 돼. 바로 가야 돼. 미안해. 남편은 양복 상의를 소파 등받이에 그대로 던져둔 채 점퍼만 걸치고 허둥지둥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느라 바쁜 그 등을 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여보, 운전 조심해. 술 많이 먹지 말고. 들어가 있어.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벗어두고 간 양복상에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저는 그 양복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방문을 닫기 직전 거실에 서 있던 엄마의 옆모습이 잠깐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행주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거실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구겨진 양복바지 단이 소파 끝에 걸쳐져 있는 모양이 엄마의 눈을 자꾸 잡아끄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 옷이 이게 뭐야? 아주 구겨놨네. 엄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양복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림질이라도 해주려는 듯 옷걸이에 거는 손길이 어딘가 멈칫거렸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린 채 한참을 흐느끼다 보니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부은 눈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물 한 잔만 마시고 다시 누울 생각으로 방문을 살며시 열었죠. 거실로 나선 순간 식탁 앞에 굳어있는 엄마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벗어두고 간 양복 상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그 옆에 종이 몇 장을 늘어놓은 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어깨가 잘게 들썩이는 모양새가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뭐해? 엄마는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종이들을 황급히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저는 식탁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그 표정을 살폈죠.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수진아, 너 왜 나왔어? 들어가서 더 누워 있어. 엄마, 손에 든 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김서방 영수증 정리해 주려고 그래.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등 위로 슬쩍 시선을 내렸어요. 손바닥 밑으로 흰 봉투 끝자락이 삐죽 빠져나와 있었고 그 옆에는 빳빳하게 접힌 영수증 뭉치가 보였습니다. 엄마, 손 좀 치워봐. 수진아, 그러지 마. 제발. 엄마가 제 손목을 붙잡았지만 저는 가만히 그 손을 풀어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식탁 위로 손을 뻗어 엄마가 가린 봉투를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봉투 입구가 한쪽으로 살짝 벌어져 있어서 안에 내용물이 손쉽게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빠져나온 것은 흑백 초음파 사진 한 장이었어요. 태아의 옆모습이 또렷하게 박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저는 사진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제 사진을 따로 챙겨둔 것이 아닐까? 잠깐 그런 어처구니 없는 희망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사진 하단에 인쇄된 산모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강윤아가 누구야? 이름 세 글자를 입속으로 굴려보았지만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적힌 글씨를 마주한 순간 손에 든 사진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우리 집안 진짜 장손, 애비가 수고 많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지난해 김장 때 김치통에 큼지막하게 써서 붙여주셨던 그 글씨, 명절마다 손주줄 용돈 봉투에 또박또박 적어 넣던 바로 그 필체가 분명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장손이 무슨 뜻이야? 엄마는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올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 뭉치를 한 장 한 장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후들거려서 종이를 제대로 쥐기조차 힘들었죠. 첫 번째 영수증에는 시내에서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산후조리원의 특실 예약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한 임산부 가방이었어요. 세 번째 영수증에는 임산부 보약을 지은 한약방 이름이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결제한 사람이 김도연이라고 적혀 있어. 저는 영수증 모서리에 인쇄된 카드명이자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석자가 똑똑히 박혀 있었어요. 다음으로 결제 일자가 적힌 칸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엄마, 이거 2달 전이잖아. 그날 오전 11시 17분. 수진아, 일단 앉아. 앉아서 얘기하자. 엄마, 이날 나 응급실 갔던 날이잖아. 내가 수술실 들어갔던 그날이잖아.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식탁 옆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응급실 침대 위에서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던 그 시각에 남편은 다른 여자의 조리원 특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취에서 깨어나 우리 아기 어떻게 됐느냐고 묻던 그 오후에 남편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결제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엄마, 나 좀 어떻게 해줘. 나 좀. 저는 식탁 위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명치 한복판에 누군가 뜨거운 새꼬챙이를 박아 넣은 듯한 통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가 제 옆에 와서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어요.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엄마, 우리 아기 죽어가는데 그 인간이. 알아. 엄마도 다 알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입꼬리는 단단하게 다물려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화가 나 있는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지금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엄마, 이거 못 본 거야. 너 못 본 거고 엄마도 못 본 거야. 알겠어. 저는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듣지 못해 멍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식탁 위에 영수증과 초음파 사진을 차곡차곡 다시 봉투에 집어넣으며 말을 이었어요. 네가 지금 들고 김서방 멱살을 잡아도 저쪽에서는 다 발뺌할 거야. 사진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엄마, 그래도 나 도저히. 엄마 좀 믿어. 응. 한 번만 엄마 믿어줘.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휴대용 스캐너 비슷한 작은 기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복지관 사진 동아리에서 쓰던 거라며 영수증과 사진을 한 장씩 그 위에 올렸어요. 복사된 종이들이 차르륵 소리를 내며 빠져나왔습니다. 엄마, 그건 또 뭐 하려고. 증거는 2벌 만들어둬야 돼. 원본은 김서방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둘 거고 복사본은 엄마가 깊숙이 숨겨둘 거야. 왜 그렇게까지 해? 네가 제 발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다 챙겨놓을 거니까. 그때 가서 한꺼번에 갚아주자. 엄마는 복사본을 따로 모아 두꺼운 봉투에 넣고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그것을 밀어 넣었습니다. 원본은 다시 봉투 안에 가지런히 정리해서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양복 상의는 처음 던져두고 간 모습 그대로 소파 등받이에 걸쳐졌습니다. 저는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천장의 무늬가 자꾸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아랫배가 시리도록 차가워서 두 손으로 그 자리를 꾹 눌렀어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비틀거리며 친정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술 냄새가 거실까지 풀풀 풍겨왔어요. 저는 방문 틈으로 거실을 내다보며 숨을 죽였죠.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소파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잠시 뭔가를 더듬더니 등받이에 걸쳐진 양복 상의를 끌어당겨 안주머니부터 손을 집어넣었어요. 손가락 끝에 봉투가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방문 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빨갛게 남았지만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소리 없이 닫고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이불 속에서 한참 동안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늘 밤 거실에서 본 안도하는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저 인간이 한숨을 쉰 그 봉투 안에 우리 아기를 데려간 진짜 이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흐느꼈어요. 거실 소파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역겹게 들린 적은 결혼한 뒤 처음이었죠.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저는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도 아랫배 위에 얹은 손을 떼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누군가 자꾸만 제 배를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거실에서는 이미 밥솥 끓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은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천천히 방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이미 출근했는지 소파 위 양복 상의도 어젯밤 벗어둔 점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부엌에 서서 도마 위에 물을 썰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고는 도마질을 멈추고 행주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잘 잤어. 엄마, 김서방 언제 갔어? 새벽에 일어나서 부스럭거리다가 6시쯤 나가더라. 출근한다고.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젯밤에 본 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시장 좀 다녀올게. 너 좋아하는 도토리묵 사올 거니까 누워있어. 같이 갈까? 아니야. 너는 좀 더 쉬어. 1시간이면 돌아와. 엄마는 평소답지 않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시장에 다녀오겠다는 사람치고는 옅게 화장까지 한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색함을 짚어볼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식탁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푹푹 새어나왔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니 카드사에서 온 문자였어요. 저는 무심코 화면을 두드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고객님, 가족카드 사용 정지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가족카드라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제 이름으로 발급해줬던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던 그 카드였어요. 유산하기 전까지 마트도 가고 산부인과 진료비도 결제하던 카드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신호음이 2번 가더니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좀 전에 카드 정지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신청한 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상담원이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해당 카드는 가족카드라서 본인 명의자께서 정지 신청을 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어제 저녁 8시 47분에 본인 명의자분께서 직접 전화로 정지 신청을 하셨네요. 본인 명의자가 누구예요? 김도연 고객님이세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식탁을 한 손으로 짚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7분이면 남편이 친정집을 나가 회식을 간다던 그 시각이었어요. 저는 짧게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는데 손이 후들거렸어요. 병원비도 생활비도 약값도 다 그 카드 한 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제 친정집 소파에서 코를 골다가 일어나 그 카드부터 정지시키고 회식 자리로 갔던 거예요.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이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지만 그 무게가 그렇게 가벼울 수 없었어요. 도토리묵을 산다더니 산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시장 갔다 온 거 맞아? 왜? 뭐 잘못됐어? 카드사에서 문자 왔어. 김서방이 어제 저녁에 내 카드 정지시켰대. 엄마는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 오늘 시장 안 갔어. 그럼 어디 갔어?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 이혼 전문 변호사. 저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 엄마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위에는 무슨 법무사니, 무슨 변호사니 하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어젯밤에 본 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다 보여드렸어. 변호사님이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 엄마, 여기 들어있는 거 협의 이혼 신청서랑 재산 포기각서야. 일단 받아만 놨어. 저는 봉투를 받아들기는 했지만 차마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얹힌 봉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엄마는 제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야. 다만 네가 마음 정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들이밀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둔 거야. 엄마, 나 아직 알아. 너 아직 마음 못 정한 거 알아. 그래도 카드까지 끄는 거 보면 저쪽은 이미 결심한 거야. 엄마의 말에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답답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상하게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저 인간이 정말 그랬을까? 혹시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영수증도 카드 정지도 다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봉투에서 손을 떼고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렸어요. 엄마, 나 좀 더 생각해 볼게. 김서방이랑 한 번만 더 얘기해 보고. 수진아, 엄마, 나 아기 잃고 정신없을 때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일도 바쁘고. 한 번만 더 믿어볼래? 엄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는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래,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다만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 무슨 부탁? 오늘 저녁부터는 밥 좀 챙겨 먹자. 응. 네가 먼저 몸을 일으켜야 뭐든 할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말 오랜만에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에 밥을 말아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라도 몸을 일으켜서 남편에게 제대로 된 얼굴로 다시 마주 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라면 풀고 아니라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친정집에 들러서 옷장을 뒤지더니 셔츠 한 장을 꺼내 갈아입었어요. 어디서 났는지 모를 짙은 향수 냄새가 거실에 확 퍼졌습니다. 여보, 무슨 향수야? 처음 보는 건데. 회사 동료가 선물로 줬어. 출장용으로 쓰라고. 출장 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회사 워크쇼. 부장님 따라가야 돼서 빠지면 안 돼. 남편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셔츠 단추를 다시 잠갔어요. 평소에는 잘 꺼내지 않던 새 구두를 신발장에서 꺼내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여보,
워크숍이면 회사 버스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이번엔 부장님 차에 같이 타고 가기로 했어. 부장님이 집 앞으로 데리러 오신다더라. 그래, 운전 조심해. 남편은 가벼운 손짓으로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가 거실에 한참 남았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엄마는 곧장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베란다 창문 앞에 바짝 붙어 섰어요. 엄마, 뭐해? 쉿. 너도 와봐. 빨리.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손으로 아래쪽 주차장을 가리켰어요. 친정집은 8층이라 아파트 주차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남편이 현관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은 자기 차가 세워진 자리를 지나쳐 정문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정문 앞에는 빨간색 작은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었어요. 남편은 그 차 조수석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는 긴 머리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실루엣만 보여도 임산부 특유의 부른 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게. 입 다물어. 보기만 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엄마는 호주머니에서 자신의 구형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꾹 누르며 카메라를 켜더니 빨간색 차의 번호판을 향해 화면을 맞췄습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어둠 속으로 작게 울려 퍼졌어요. 조수석에 올라탄 남편은 운전석의 여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무언가 한참을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그 빨간 차는 비상등을 끄고 정문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베란다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멀어지는 후미등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 난간이 미끄러웠어요. 이틀 전 식탁 위에서 본 봉투의 무게가 갑자기 2배쯤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 엄마를 보았어요. 엄마, 그 봉투 변호사한테서 받아온 거 어디 있어? 엄마는 카메라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넣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방 장롱 2번째 칸. 네가 마음먹으면 언제든 꺼낼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주차장 정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빨간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그 차가 지나간 자리에 흩어진 매연 연기가 잠깐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머물다 흩어지고 있었어요. 베란다에서 본 그 빨간 차의 잔상은 이틀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 내내 방 안에서 천장만 올려다보며 누워 있었어요. 밥도 미역국도 어떤 것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방문을 열어놓고 거실에서 일부러 텔레비전 소리를 작게 틀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무슨 소리에든 반응할까 싶어 그러는 것 같았어요. 일요일 밤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 2시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까무룩 잠이 들었던 제 머리맡에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런 시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거는 일은 결혼한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사람의 비명에 가까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는 유리창이 박살나는 둔탁한 소리, 그릇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한꺼번에 몰아쳤어요. 수진아, 너 지금 당장 시댁으로 와. 빨리.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우리 도연이가 지금 피투성이가 됐어. 죽게 생겼다고. 빨리 와. 어서.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침대에서 튕겨 일어났어요. 피투성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유산했던 그날 응급실에서 마주했던 그 차가운 풍경이 머릿속에 다시 펼쳐졌어요. 어머니, 119는 부르셨어요. 무슨 사고예요? 내가 지금 너랑 통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오라고. 전화는 그대로 뚝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지듯 내려놓고 옷장으로 뛰어갔어요. 잠옷 위에 아무 점퍼나 걸치고 머리는 손가락으로 대충 쓸어 넘겼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거실로 뛰쳐나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신발장 앞에서 운동화를 발에 꿰는데 뒤꿈치가 자꾸 빠졌습니다. 저는 거의 울먹이면서 신발을 구겨 신고 있었어요. 수진아. 거실 불이 환하게 켜지더니 엄마가 잠옷 차림 그대로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깨어있던 사람처럼 눈빛이 또렷했어요. 엄마, 나갈게.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김서방이 죽게 생겼대. 수진아, 그 신발 벗어. 엄마,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사람이 죽게 생겼다잖아.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비틀려 했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누가 제 팔을 콱 낚아챘습니다. 엄마의 손이었어요. 50대 후반의 그 가느다란 팔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을 정도였습니다. 가지마. 거기 내 남편 없어. 엄마, 나. 진짜 나. 어머니가 우는 소리 못 들었어. 수진아, 엄마 좀 봐. 엄마 눈 똑바로 봐. 엄마는 제 팔을 거의 비틀듯이 끌어당겨 거실 한가운데에 저를 주저앉혔어요. 저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어요. 엄마, 한 번만 보내줘. 진짜 한 번만. 갔다 와서 다 들을게. 수진아, 거기 가면 너 진짜 끝장나. 엄마 말 한 번만 들어. 엄마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장롱 2번째 칸을 열었어요. 조금 전 챕터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그 서류 봉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봉투를 통째로 들고 나와 제 무릎 위에 떨어뜨렸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진짜 말 못한 게 있어. 지금 봐. 지금 봐야 돼. 엄마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과 영수증 몇 장의 복사본을 꺼내 거실 바닥에 펼쳤어요. 저는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직후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사진을 집어들어 제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거 봐. 이거 강윤아라는 여자. 임신 6개월이래. 김서방이 결제한 영수증 2달 전이지. 그날이 너 응급실에서 피 쏟던 그날이야. 엄마, 그거 알아. 어젯밤에 다 봤어. 그래도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데. 수진아, 정신 차려. 사람 안 죽었어. 그 짐승 같은 인간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저는 무릎 위에 사진을 내려다보았어요. 초음파 사진 뒷면에 적힌 시어머니의 글씨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안 진짜 장손, 애비가 수고 많다. 엄마는 제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고 정면으로 마주 보았어요. 수진아, 잘 생각해봐. 시어머니가 진짜로 김서방이 다쳤으면 너한테 전화를 했겠어. 119를 불렀겠지. 아들이 죽게 생겼다면서 며느리한테 새벽 2시에 전화를 한다고. 엄마, 그 여자가 너한테 전화한 이유는 딱 하나야. 너를 그 집에 갖다 놓고 싶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든 너를 방패로 쓰려고. 저는 손에 든 핸드폰을 무릎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엄마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 못 박히듯 머릿속에 박혀 들어왔어요.
그 빨간 차에 올라탔던 임산부 여자, 그 여자가 시댁에 쳐들어간 거구나. 엄마, 그럼 지금 시댁에 그 여자가 와 있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제일 커. 살림 부수는 소리 들렸지. 유리창 깨지는 소리. 그 여자가 거기서 난동 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너 데려다가 그 여자 앞에 세워두려는 거지. 본철합시고 데려다 놓으면 그 여자가 좀 조용해질까 싶어서. 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후들거리던 두 다리에서 이상하게도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등줄기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인 것처럼 뒤따르는 눈물이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그 한 방울을 쓱 닦아내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엄마. 수진아. 안방 장롱에 그 변호사 서류 봉투 있다고 했지. 엄마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초음파 사진과 영수증 복사본을 한 장 한 장 주워들었어요. 종이끼리 부딪히는 소리만 거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엄마, 인감도장도 안방에 있지. 있어. 화장대 두 번째 서랍. 가방 좀 줘. 큰 거.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엄마는 식탁 옆에 걸어둔 검은색 가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제게 건넸어요. 저는 사진과 영수증 복사본을 봉투에 차곡차곡 다시 넣고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 위에 변호사가 준비해둔 협의이혼 신청서와 재산 포기각서를 얹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후들거리던 그 손이 거짓말처럼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끝까지 채우고 거실에 서서 엄마를 똑바로 보았어요. 엄마, 나 화장 좀 하고 갈게. 수진아, 이대로는 못 가. 저쪽에서 내 얼굴 보면 또 우습게 볼 거 아니야. 엄마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울다 만 얼굴인데도 그 표정에는 묘한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에서 인감도장과 인주를 꺼내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화장대 앞에 다 꺼내놨어. 천천히 해.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에는 핏기 없는 얼굴 하나가 멍하니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솜을 한 장 집어들고 천천히 얼굴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에서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2번, 3번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동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바르고 입술에 색을 한번 진하게 올렸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조금씩 또렷해졌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불 속에서 흐느끼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장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외출복을 꺼내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짙은색 외투를 걸치고 단정한 구두 한 켤레를 거실로 가지고 나왔어요. 엄마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제가 나오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방에 도장이랑 인주 넣었어. 다 넣었어. 택시 부를게. 엄마는 집에 있어.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할 테니까.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금 전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 잡았던 그 손잡이를 이번에는 차분한 손길로 천천히 비틀었어요. 문이 열리고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상하게도 가슴 한복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핸드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택시 호출 앱을 열고 있었습니다.
주소를 시댁 아파트로 찍었어요. 호출 버튼을 누르자 3분 거리에 있는 택시 한 대가 잡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나가는 동안 핸드폰은 또 한 번 울렸어요. 시어머니의 이름이 다시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무음으로 돌렸어요. 택시는 정확히 3분 만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뒷좌석 문을 열고 가방을 먼저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흘끗 보더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새벽에 어디 급한 일 있으세요? 네. 도로 좀 빨리 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쥐었어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어느새 7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 넘기고는 키패드로 세 자리 숫자를 천천히 눌렀어요. 112. 신호가 한번 가기도 전에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신고할 게 있어서요. 지금 어떤 집에 모르는 여자가 무단으로 들어가서 살림을 다 부수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저는 가능한 한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시댁 아파트 동과 호수를 불러줬어요. 상담원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를 내며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신고자분 성함과 그 집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이수진이고요. 그 집은 제 시댁이에요. 며느리입니다. 본인이 집안에 같이 계세요? 아니요. 지금 택시 타고 가는 중이에요. 한 10분이면 도착해요. 안에 시어머니랑 남편이 있는데 둘 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상담원은 즉시 가까운 지구대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어요. 저는 짧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한 번 더 흘끔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택시 창밖으로 새벽 도로의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어서 신호도 막힘없이 통과했어요. 저는 무릎 위에 가방을 단단히 끌어안고 정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그림이 점점 또렷해졌어요. 박살난 거실 머리채를 잡고 있는 시어머니와 임산부, 방문 뒤에 숨어 있는 남편. 이 그림이 머릿속에서 펼쳐질 때마다 가슴 한복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댁 아파트 단지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도로 끄트머리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택시가 시댁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경찰차도 함께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그대로였어요. 경찰차는 아파트동 입구 앞에 비스듬히 멈춰섰고 제 택시는 그 옆에 정차했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내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카드로 결제하고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무전기를 입에 대고 무어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이고 동 입구로 먼저 걸어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가방을 다시 한번 어깨에 단단히 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가 없었지만 화장 덕분에 창백하기보다 차갑게 보였어요. 입술에 짙은 색이 거울 속에서 묘하게 단단한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에서부터 이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여자 둘이 악을 쓰며 싸우는 소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저는 복도를 따라 시댁 현관문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은 한쪽이 살짝 열려 있었고 문 앞에는 검은색 명품 구두 한 켤레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신발 안쪽에 박힌 금색 로고가 가로등 불빛에 번쩍였어요. 문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악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행패야? 행패는 누가 행패야? 본처 따로 있다고 했지. 본처 따로 있다고 했냐고. 저는 도어록에 손을 얹지 않고 살짝 열려있던 그 문을 발끝으로 한 번 툭 밀었어요. 육중한 철문이 안쪽으로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그덕거리는 경첩 소리가 거실 안의 소란을 잠시 갈라놓았어요. 거실 안의 풍경은 머릿속에 그려졌던 그대로였습니다. 유리 식탁이 깨져 한쪽 다리가 기울어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사기 그릇 조각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소파 쿠션은 칼로 그은 듯 갈라져 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소파 앞에는 두 여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은 채 대치하고 있었어요. 한쪽은 머리가 헝클어진 시어머니였고 다른 한쪽은 임신 6개월쯤 되어 보이는 배가 부른 여자였습니다. 임산부의 손에는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방문 뒤에는 남편이 반쯤 몸을 숨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남편은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표정이 풀렸어요. 수진아 왔구나. 남편이 방문 뒤에서 튀어나와 저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남편의 손이 제 어깨에 닿기 직전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아, 빨리 좀 도와줘. 이 여자 좀 어떻게 해봐. 미친 여자야. 갑자기 쳐들어와서 저는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대신 손에 든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있던 두 여자도 어느새 동작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 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 복사본 한 장을 먼저 집어들었어요. 그 사진을 손가락 끝에 끼우고는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알아. 남편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임산부의 머리카락이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임산부도 저와 사진을 번갈아 보며 입을 살짝 벌렸어요. 강윤아, 임신 6개월. 시내 무슨 산부인과에서 찍었더라. 응. 저는 사진을 거실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사진은 깨진 그릇 조각 위에 비스듬히 내려앉았어요. 이어서 봉투에서 영수증 복사본 뭉치를 꺼내 그것도 한 장씩 거실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산후조리원 특실, 명품 가방, 임산부 보약, 결제일 2달 전 오전 11시 17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임산부 여자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 한 장을 집어들고는 결제자 이름을 읽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본처 정리 다 됐다며. 합의이혼 도장 받았다며. 유나야, 그게 아니라. 저는 마지막으로 초음파 사진을 다시 집어들어 뒷면을 펴보였어요. 시어머니의 글씨가 거실 형광등 아래에서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큰 소리로 읽었어요. 우리 집안 진짜 장손. 애비가 수고 많다. 거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어요. 변명이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글씨 어머니 글씨 맞죠? 수진아, 그게 내가 응급실 수술실에서 피 쏟던 그날 그 시각에 김도연이 저 여자 조리원 특실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 여자한테 진짜 장손이라고 메모를 써주셨고 저는 가방에서 협의이혼 신청서와 재산 포기각서를 꺼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그나마 깨끗하게 남아있는 좌식 탁자 위에 그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인감도장과 빨간 인주도 꺼내 그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김도현.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을 풀네임으로 불렀어요. 남편은 그 호칭에 무릎이 풀린 듯 좌식 탁자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펼쳐진 서류를 손가락으로 한 번 톡 짚었어요. 여기에 도장 찍어. 이혼 신청서. 그리고 이쪽은 재산 포기각서. 수진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다 오해야. 오해 아닌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아. 도장 찍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춰보다가 재산 포기각서를 보고는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아, 이건 재산 포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내 회사 게시판에 이 사진이랑 영수증 사본 그대로 다 올린다. 저는 좌식 탁자 옆에 무릎 꿇고 앉은 김도연의 눈을 정면으로 내려다보았어요. 내 부장님, 내 동기들, 내 신입사원들 다 보게 해.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위자료 소송, 상간녀 소송까지 다 걸어서 끝까지 간다. 복도 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경찰관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김도연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더 새하얘졌어요. 도장? 도장 어디 있어? 여기 인주, 여기 도장. 빨리 찍어. 김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인주의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1장, 재산 포기각서 1장에 차례로 빨간 도장이 찍혔어요. 새벽 2시에 시댁으로 출발하라는 전화를 받은 지 딱 30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차곡차곡 접어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채우고 어깨에 맸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무전기 소리가 어느새 현관문 바로 앞까지 와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엄마는 제 옆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새벽도로 위에 신호등 불빛이 택시 안을 빨갛게 또 파랗게 물들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굳어있던 다리가 풀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끓여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컵을 두 손으로 받아드는데 그제야 손가락 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한 모금만 마셔. 속이 좀 풀릴 거야. 엄마 나 진짜 다 끝낸 거 맞지? 끝낸 거 맞아. 도장 다 받아왔잖아.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천천히 넘겼어요. 따뜻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자리에서 굳어있던 무언가가 같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엄마, 진짜 신기해. 어제 새벽에 베란다에서 그 빨간 차 봤을 때만 해도 무릎이 후들거렸는데 지금은 차분해. 무섭게 차분해. 엄마는 제 옆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어주셨어요. 보리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거실 형광등 아래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새벽 5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미리 연락을 해두셨는지 변호사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그날 오후에 들고 와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점심을 가볍게 먹고 엄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은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자분이었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수진 씨, 정말 잘하셨어요. 새벽 그 자리에서 도장까지 받아오신 거 보통 분들은 못하시는 일이에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엄마가 미리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이대로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서 제출하면 한 달 안에 마무리됩니다. 재산 포기각서는 따로 공증 받아놓을 거고요. 저는 책상 위의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종이 몇 장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정리된다는 사실이 새삼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허망함조차도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변호사님, 상간녀 소송은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안에 준비해서 바로 들어갈게요. 사진이랑 영수증, 거기에 어머님이 베란다에서 찍어주신 차량 사진까지 있으니까 증거는 차고 넘쳐요. 엄마가 제 옆에서 짧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변호사님,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달, 늦어도 3달 안에 결과 나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변호사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진짜 마무리 단계야. 엄마, 이상해. 시원해야 하는데 좀 멍하기도 하고. 그게 정상이야. 천천히 가. 그렇게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시댁 쪽에서는 연락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사정하는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기더니 며칠 지나자 악다구니로 바뀌었어요. 이수진, 너 정말 이럴 거야. 5년을 같이 산 정이 있지. 응? 이년아, 너 우리 도연이 인생 망쳐놓고 어디서 발 뻗고 자. 저는 음성 메시지를 한 번 듣고는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가슴이 아프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듣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김도연 쪽에서는 회사 동료 핸드폰을 빌려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쪽에서는 거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나 회사에서 잘렸어. 잘렸어. 누가 익명으로 사내 게시판에 다 올렸어. 그 사진이랑 영수증. 너 아니야. 너지. 너 맞지. 나 아니야. 회사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누구야? 도대체 누가 그랬어? 저는 그쯤에서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그날 새벽 경찰서에 끌려가는 소동을 벌이는 동안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더라고요. 그 소문이 회사 동료 부인들 귀에까지 흘러들어가 결국 김도연의 회사 게시판에까지 익명으로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 부인 한 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진 씨, 진짜 미안해요. 우리 남편이 사실 김도연 씨 얘기 처음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사무실에서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그게 게시판에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언니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수진 씨가 직접 알린 게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어차피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도 한참 동안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다만 통화를 끊고 거실로 나와 엄마에게 그 사실을 전했더니 엄마는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수진아, 그게 인과응보야. 네가 한 일이 아니라 그 인간이 받아야 할 몫이 돌아간 거야. 법원에서 협의 이혼 확정 통지가 온 날 저는 엄마와 단둘이 조촐한 저녁상을 차렸어요. 미역국이 아닌 일부러 잡채와 갈비찜을 했습니다. 엄마는 갈비 한 점을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오늘부터 너 진짜 자유다. 엄마, 나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왜 못해? 너 아직 30대 초반이야. 근데 엄마, 나 진짜 후련해. 5년 사는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가볍게 숨 쉬어 본 적이 없었어. 엄마는 잡채 한 젓가락을 입에 넣으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갈비를 한 입 베어 물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안에 음식의 맛이 또렷이 전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처음으로 두 다리를 곧게 뻗고 잠을 청했습니다. 유산 이후 거의 1년 만에 새우처럼 웅크리지 않고 잠드는 첫날 밤이었어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는데 입가에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마무리된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수진 씨, 위자료 청구 받아들여졌어요. 다만 그쪽 여자분이 지금 통장에 돈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 받아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변호사님, 그건 상관없어요. 돈이 있건 없건 법으로 잘못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수진 씨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니 저도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니 엄마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수진아, 무슨 전화야? 엄마, 위자료 소송 이겼대. 엄마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를 한번 꼭 안아주시더니 등을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우리 수진이. 엄마, 근데 이상해. 통쾌하지가 않아. 그게 진짜 이긴 거야. 통쾌함조차도 그 인간들한테 줄 가치가 없는 거지. 저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살짝 기댔어요.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 안을 잔잔하게 채우는 동안 저는 엄마의 어깨에 기댄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거실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 햇살이 거실 안으로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햇살 한가운데에 서서 두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려 기지개를 켰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었고 위자료 판결문 한 장으로 그 마무리에 도장이 찍혔어요. 시댁이라는 그림자가 제 인생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한 가지 생각을 천천히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 제가 가장 좋아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새벽까지 잠 못 들고 케이크 레시피를 적던 그 노트가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베란다 햇살 속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의 표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판결이 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자취방에서 새벽까지 끄적이던 케이크 레시피 노트였어요. 표지에는 손글씨로 작게 적어둔 한 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게. 저는 그 한 줄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따라 그었어요. 결혼하면서 시댁 살림에 묻혀 까맣게 잊고 살았던 꿈이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는데 그 시절 손글씨의 풋내가 저를 다시 그때로 데려가 주었어요. 엄마, 이리 와봐. 왜? 무슨 일이야? 엄마는 부엌에서 행주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노트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엄마에게 보여드렸어요. 엄마, 나 이거 다시 해보고 싶어. 진짜로. 수진아, 디저트 가게 말이야. 응. 결혼 전에 매일 새벽까지 적던 거. 엄마도 그때 한번 보셨잖아. 엄마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셨어요. 페이지 사이사이 끼워둔 종이 쪽지에는 그 시절 자취방에서 직접 만들어 본 케이크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진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수진아, 엄마는 진짜 좋은데. 너 진짜 할 수 있겠어. 엄마 재산 포기각서 덕분에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그대로 남았잖아. 그 돈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가게 자리는 봐둔 데 있어. 동네 끝자락에 작은 상가 거리 있잖아. 거기 골목 끄트머리에 임대 편말 붙은 가게 하나 봤어. 햇볕 잘 들고. 엄마는 노트를 덮고 제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수진아, 그럼 오늘 가서 보고 오자. 응. 그날 오후 저는 엄마와 함께 그 상가 거리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제가 기억한 그대로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본 안쪽은 아담했고 오후의 햇볕이 바닥까지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60대 중반의 인상이 온화한 분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디저트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주인분은 한참을 듣고 계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래도 있는 편인데 세댁 얼굴 보니까 잘할 것 같아. 보증금이랑 월세, 시세보다 조금 깎아줄 테니까 잘해봐.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뭐 있어. 빈 가게 오래 두면 나도 손해야.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 의사를 전했어요. 일주일 뒤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가게 열쇠를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열쇠의 무게가 손바닥 위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가게 인테리어를 하는 석 달 동안 저는 매일 새벽 디저트 학원에 다녔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잡은 거품기와 짤주머니가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손이 기억하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학원 선생님이 제가 만든 시트 한 조각을 맛보시더니 짧게 웃으셨습니다. 수진 씨 손맛 좋아요. 이거 그냥 학원 다니는 사람 솜씨가 아닌데. 선생님, 결혼 전에 혼자 많이 만들어 봤어요. 잠깐 손 놨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시작하는 사람 손이 더 단단할 때가 있어요. 한번 멀어졌다 돌아왔으니까.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멀어졌다 돌아온 사람의 손이 더 단단할 때가 있다는 말이요. 저녁마다 가게로 돌아와 페인트 묻은 손으로 벽을 칠하면서 그 말을 자꾸만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어귀에서 우연히 옛 시댁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을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레 다가오셨어요. 수진 씨, 아니, 이제는 수진 씨라고 불러야 하나? 잠깐 얘기 좀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그쪽 어머님 말이에요. 결국 그 아파트 처분하고 변두리 빌라 셋방으로 이사 가셨대요. 아, 그러셨군요. 강윤아라는 그 여자한테 합의금 물어주고 살림도 다 새로 사느라 빚이 산더미라고 하더라고. 며칠 전에 잠깐 마주쳤는데 사람이 반쪽이 됐어.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한번 살피시더니 말을 이으셨어요. 김도현 씨도 같이 산다는데 두 사람이 매일 밤 싸운다고 옆집에서 그러더라고. 강윤아라는 여자는 김도현 씨가 직장도 없고 빈털털이 된 거 알고는 애 지우겠다고 협박하고 잠적했대요. 그렇군요. 수진 씨한테 이런 얘기해도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분께 가볍게 인사를 드리고 다시 가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통쾌함도 안쓰러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제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가게에 도착해 페인트통을 다시 집어들면서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미련도 분노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도 칠해야 할 벽이 한 면 더 남아있다는 그런 일상의 무게만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 오픈 전날 밤 엄마는
작은 화분 하나를 가게 카운터 위에 올려두셨어요. 하얀 꽃이 핀 작은 호접란이었습니다. 화분 옆에는 손글씨로 쓴 카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수진아, 오늘부터 너만의 인생이야. 저는 그 카드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카운터 너머에 서 있던 엄마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엄마, 이게 뭐야? 언제 썼어?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너 자는 사이에. 엄마, 수진아, 엄마는 진짜 네가 자랑스러워. 그날 새벽에 화장하고 옷 갈아입던 너 모습. 엄마는 평생 못 잊을 거야. 저는 카드를 든 채로 카운터 밖으로 나가 엄마를 한번 꼭 끌어안았어요. 엄마의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작게 느껴졌습니다. 50대 후반의 그 어깨에 이 모든 일을 견뎌낸 무게가 그대로 얹혀 있었어요. 엄마, 그날 새벽에 엄마가 내 팔 안 잡았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잡아야지. 안 잡으면 그게 엄마야. 엄마니까 당연한 게 아니야. 진짜로. 엄마는 제 등을 천천히 쓸어주시며 작게 웃으셨어요. 수진아, 내일 첫 손님 누가 올 것 같아? 몰라.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긴 왜 안 와? 엄마가 첫 손님 할게. 저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같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유산 이후 처음으로 꿈도 꾸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가게 앞에 서서 셔터를 천천히 올렸어요. 환한 봄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가게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 봄날의 바람이 가게 안으로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그 바람 속에는 갓 구운 빵 냄새와 커피 향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 카운터 뒤에 섰어요. 카운터 위에 호접란이 햇살을 받아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한번 매만지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첫 손님은 정말로 엄마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엄마의 얼굴에 봄 햇살이 한가득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 너머에서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여기 제일 잘 만드는 케이크 한 조각 주세요. 우리 딸이 만든 거로. 저는 짧게 웃음을 터뜨리며 진열대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골랐어요. 딸기가 한가운데에 동그랗게 얹힌 가장 자신 있는 시트였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케이크를 올리고 그 옆에 작은 포크 하나를 가지런히 놓았어요. 엄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케이크를 한 입 천천히 드셨습니다. 한 입을 다 삼키시고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셨어요. 수진아, 진짜 맛있다. 엄마, 진짜로. 엄마가 거짓말하겠어. 진짜야.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창가에 엄마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엄마의 어깨와 케이크 접시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한가운데에서 저는 오랜만에 제 얼굴에 진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가게 문에 매달린 작은 종이 다시 한번 짤랑거렸습니다. 두 번째 손님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환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봄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가게 안에 오븐에서 갓 꺼낸 빵 냄새가 천천히 퍼져갔어요. 저는 카운터에 두 손을 짚고 서서 가게 안의 모든 풍경을 한번 깊게 눈에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진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차가운 수술실에서 홀로 아이를 떠나보내고 친정 이불 속에서 시들어가던 한 여자가
새벽 2시 엄마의 손에 이끌려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는 단 30분 만에 자기 인생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그 새벽 친정엄마가 딸의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수진 씨는 그 길로 시댁에 달려가 상간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또 한 번 만만한 방패막이로 짓밟혔을 겁니다. 유산의 슬픔에 잠긴 딸을 다그치는 대신 묵묵히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준비해 둔 엄마의 뒷심이 결국 딸을 살린 셈이죠. 세상에는 이수진 씨처럼 자기 슬픔에 빠져 정작 자기를 갉아먹는 사람을 못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팔을 붙잡아 줄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이야기가 보여준 게 아닐까 싶어요. 박살난 시댁 거실에 무릎 꿇고 매달리던 그 인간과 봄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카페에서 첫 손님을 맞이하던 이수진 씨. 두 사람의 갈라진 인생이 결국 누가 누구에게 진심이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수진 씨에게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통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